2023년 1.4, 2024년 1.8이면 둘 다 1%대죠. 그렇죠.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이 우리가 위기다라고 다 인정하는 시기들, 가령 코로나, IMF 외환위기, 네.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시기를 제외하면 1%대 성장률을 기록한 적이 한국전쟁 이후로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는 가운데에서 2023년, 2024년 연달아서 1%대라고 한다면 이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조영무 박사와 함께 하고 있는 2024년 경제 대전망 1부에서 세계 경제 전망을 해드렸고 이제 2부 순서로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사님 이제 1% 후반 1.7, 1.8 뭐 이렇게 전망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1.8인가요? 1.8이고 근데 이것도 뭐 저희가 일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글로벌 IB 하우스를 비롯해서 한국의 중앙은행 또 정부 대체로 KDI를 비롯한 국책 연구기관 다 비교해 보면 낮은. 근데 작년만큼 그렇게 현격히 낮은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맞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 2024년 9월 초 출연해서 아마 제가 2024년에 대한 제 뷰를 외부적으로는 처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그때. 그러셨죠. 근데 저희 LG 내부적으로는 이미 뭐 공유되고 있었지만 2024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가 안 되는 1.8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3년 연말이 되었는데도 사실은 뷰가 바뀌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뷰를 잘 안 바꿉니다. 잘 안 바꾸고 앞서 글로벌 경제를 볼 때에도 물가가 빨리 안 떨어질 거다. 침체가 안 오는 건 아니다. 미루어진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금리 통화 정책이 확 바뀌기 어렵다. 이러한 뷰를 거의 한 2년 가까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과 관련을 해서는 아마 제 기억에 9월 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의견이 분분할 거다. 앞으로. 엇갈릴 거다. 어디는 경제가 좋아졌다. 지금 좋다고 하고 어디는 그렇지 않다. 지금 경기가 어렵다. 망한다. 예,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다. 네. 제가 이런저런 자리를 다니면서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 현장에 계시는 분들께 사실은 말씀도 드리러 가지만 여쭤봅니다. 지금 어떤지. 근데 적어도 제가 접하는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 상황이 쉽지 않다. 그러면은 그게 그냥 현장에 계신 분들의 체감 경기뿐인 거냐. 저는 어차피 숫자로 일을 하는 매크로 이코노미스트이기 때문에 숫자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뭐 물가, 고용, 소득. 네,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만 그래도 이것을 종합적으로 나타내 주기 위해서 만든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 종합지수죠. 산업활동 동향이라고 매달 발표되는 자료에 들어가 있는 수치입니다. 둘로 나오죠. 지금 어떠냐? 동행 종합지수.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선행 종합지수. 지금 보면은 제가 출연하는 날 기준으로 2023년 11월 산업활동 동향의 경기 종합지수까지 발표되었습니다. 수치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친절하게 통계청에서 그림까지 그래프로 넣어서 발표되는 자료니까. 23년의 경기 종합지수의 흐름이 어떠냐. 동행지수는 상반기 중에 올라가다가 하반기 중에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선행지수는 상반기 중에 떨어지다가 하반기 중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 수치 자체만 놓고 보면 지금 상황은 안 좋은데 앞으로는 좋아지려나? 좋아질 거라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레벨도 중요합니다. 숫자로 표현이 되는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가운데 100이라고 굵은 선으로 가운데 쭉 그어져 있어요. 이 100의 의미가 뭐냐면 장기 평균, 쉽게 말하는 평시입니다. 그냥 보통 때. 보통 때와 비교해서 지금 어떠냐 또는 앞으로 어떨 거냐라고 하는 건데 좋아진 듯하다가 떨어지고 있는 동행지수도 100 아래고 떨어진 듯하다가 개선되고 있는 그나마 개선되고 있는 선행지수도 아직 100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 평시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그냥 데이터로 확인된 뭐 11월까지니까 11월까지의 한국의 경기 흐름은 좋은 거냐? 안 좋은 동행이든 선행이든 우선 평시만은 못하다.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좋아질까라고 하는 기대나 가능성은 좀 높아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게 그냥 수치만 놓고 보았을 때의 요약이군요. 그대로의 해석인 거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으로 시계를 넓혀서 성장률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1.8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2023년 경제 성장률은 뭐 1.4, 1.3 요 정도라고. 근데 2024년에 1.8이 된다고? 아, 높아지네. 좋아지는 거구나. 네. 맞죠. 성장률은 높아지죠. 그런데 이 성장률이라고 하는 수치에 한계가 있죠. 가령 이런 거죠. 저희가 코로나 때 경험을 했지만 경제가 정말 급격하게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있는데 그럼 그 다음에는 올라가죠. 그냥 평상시로만 돌아가도 아주 높은 수준의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을 하거든요. 이른바 기저효과죠. 기저효과죠. 네. 기저효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년에 1.8이라고 하는 수치 정도라도 나오는 중요한 이유가 기저효과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연도가 바뀌었을지 모르죠. 2023년에 한국 경제가 부진했고 이 기저효과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1.8이라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1.8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 자체는 뭐냐. 우선 2023년 1.4, 2024년 1.8이면 둘 다 1%대죠. 그렇죠.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이 우리가 위기다라고 다 인정하는 시기들 가령 코로나, IMF 외환위기, 네.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시기를 제외하면 1%대 성장률을 기록한 적이 한국 전쟁 이후로 없습니다. 그것도 두 해 연속이잖아요. 그런데 예상이 맞다면. 예, 그것을 인정을 하는 가운데에서 2023년, 2024년 연달아서 1%대라고 한다면 이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전에 없던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레벨인데요. 그럼 1.8이면 충분한 건가? 한국의 경제가 가지고 있는 체력이 있죠. 경제학적으로는 그것을 잠재 성장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나라 경제가 가지고 있는 자본 또는 노동력을 물가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정상적으로 투입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정상적인 물가 상승률 수준입니다. 경제 성장률. 경제 성장률. 네. 근데 그거를 기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보면 2% 전후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떨어지고 네. 있으니까. 음.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인구도 줄고 있고 그리고 투자 효율성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장기 평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쭉 떨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요 언저리 시기를 대상으로 해서 전망 기관들이 얘기하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 수준은 2% 정도라고 얘기를 예. 하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제 전망이 맞아서 1.8이라고 한다면 잠재 성장률에 못 미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틀려서 다른 전망 기관들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2.2, 2.1이 되면 아주 좋은 건가요? 예, 뭐 그 어간 되는 거죠. 예, 그 정도인 거죠. 그 정도. 딱 그 정도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의견이 엇갈리는 거죠.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느 곳에서는 1% 초반이었다가 1% 후반에서는 2%도 넘어갔네. 우리 경제는 회복했어. 야, 이제부터 좋아지네. 좋아졌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어디는 아니에요. 아직도 1%대예요. 잠재 성장률에도 못 미쳐요. 예전에 이런 적이 없어요. 라는 해석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면은 어떨 수 있냐면은 명확한 이런 정책적인 대응이 나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정책 금리를 한꺼번에 확 낮추고 정부가 강력한 금융 지원책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시기가 위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코로나가 경제 충격이 없으리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백조 원에 달하는 정책 금융을 펴고 정책 금리를 그렇게 낮췄어도 누구도 이거 과한데라고 얘기를 안 했던 거거든요. 하지만 내년은 저는 다를 걸로 봅니다. 굳이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높아졌는데 잠재 성장률보다 높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떨 수 있냐면 코로나 때 연장해줬던 코로나 금융 지원책 연장해줄 필요가 있나? 또 여론도 그렇게 읽겠죠. 예. 그리고 적극적으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나? 건전성을 헤쳐가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엔 한국은행은 여전히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놓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금리를 왜 낮춰주느냐 이겁니다.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그러면은 정부가 돈을 많이 풀기도 어렵고 한국은행이 조기에 큰 폭으로 금리 인하를 하기도 어렵고 그러면은 다른 쪽들의 전망이 맞아서 내년에 2% 초반의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더라도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충분치 않잖아요. 그럼 제대로 된 경제 성장률이 나오려면 뭐 3% 그 이상 이렇게 반등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책 환경, 재정 정책이든 통화 정책이든 그런 스탠스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정책적인 도움 없이 우리 경제가 강하게 반등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2%가 넘어가는 지금 그 전반적으로 약간 컨센서스의 중상 부분에서 경제 성장률이 나오면 그래. 어차피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고 가계부채 문제도 중요하니까 재정이든 통화든 이 정도 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사님 생각이 맞아요. 1.8이 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작년보다 0.5%포인트는 높은데 뭘 이렇게 되면 정말 문제일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잠재 성장률 그게 뭔데? 네. 그게 진짜 2%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인구 소멸된다고 하고. 네. 네. 근데 어쨌든 성장률은 2023년에 꽤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사실은 우려스러울 수 있는 것이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나마 그 수치가 나오는 것도 2023년이 부진했던 기저효과가 작용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은 양상이 중요합니다. 양상. 그 수치가 나오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그 수치가 나오는 거냐.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23년 1월 초에 제가 출연해서 한국 경제 성장률 1.4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쪽들은 하반기에 반도체 경기 회복될 거다라고 얘기하시고 중국의 리오프닝 하니 한국 수출이 많이 늘어서 우리 수출이 늘면서 경제가 좋아질 걸로 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한국이 많이 못 누릴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사실 이런 거죠. 리오프닝이 사실 별게 아니죠.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하게 했던 것을 이제 나가서 돌아다녀도 돼라고 해준 그렇죠. 거죠. 그럼 중국 사람들이 뭘 할까요? 실제로 못하던 외식하고 여행한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이나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은 이런 활동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도리어 중국 안에 공장에서 무언가 만드는 제조 생산 활동 로 이렇게 만들어진 물건들이 해외로 어느 만큼 수출되는가는 중국의 수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2023년에 중국 경제 성장률의 흐름을 보면 리오프닝 때문에 분명히 성장률이 반등했죠. 근데 그 성장률을 한번 쪼개 보면 이것도 예. 해보시면 압니다. 예. 뭐 어려운 작업이 아니니까. 중국 경제 성장률을 섹터별로 쪼개 보면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그 이전 몇 년과 달리 도리어 마이너스였습니다. 중국의 수출 영역은 적어도 2023년에는 중국 경제 성장률을 깎아먹는 해였어요. 부진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반면에 성장률을 많이 높여준 것은 소비죠. 그렇겠죠. 소비 중에서도 제품 소비가 아니라 서비스 소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침투가 안 되는 거죠. 예, 침투가 안 되는 네. 거죠.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 중국의 리오프닝은 그냥 소문난 하지만 우리가 별로 누릴 건 없는 먹을 게 없는 잔치일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2023년에 한국은 어떨까? 소비는요. 내수 소비는 2023년보다 소비 증가율이 저희는 떨어질 걸로 봅니다. 2023년에 소비 증가율은 1.8, 네. 2024년은 1.5 정도로 봅니다. 도리어 예. 소비 증가세는 둔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앞서 글로벌 미국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물가와 고금리의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고물가 상황이 해소되고 있지 않다. 물가 지수 자체가 지금 떨어진 게 아니다. 단지 지수의 상승률인 물가 상승률만 둔화되었을 뿐이다. 여전히 경제 주체들은 저는 분명히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봐요. 맞아요. 내 급여 명세서에 찍히는 명목 임금은 그래도 조금씩 늘어난 것 같은데 나가서 물건을 사려고 보면 물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렇죠. 20%, 30%, 50% 올랐기 때문에 전에 2개 사던 거 하나밖에 저는 못 사실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게 결국은 물건을 파는 기업이나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덜 팔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매출이 주는 거죠. 재고원 들죠. 그게 소비의 위축을 초래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고금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한국은행 아직 금리 안 낮췄습니다. 그리고 금리 미국보다 먼저 못 낮출 걸로 봅니다. 미국의 금리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낮춰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의 금리 인하 시기는 2024년 하반기 인하될 가능성이 높고요. 금리 인하 폭은 미국보다도 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2024년은 전반적으로 고금리 상황의 지속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높아진 금리 부담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게 또다시 소비와 기업의 투자와 주택 경기와
이런 전반적인 분야들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소비나 투자와 같은 중요한 내수 섹터의 활동은 부진할 겁니다. 그러면 남는 부분은 뭐냐면 수출입니다. 저희가 보는 수출은 수출의 최악의 시기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나가고 있거나 네. 그래서 아주 느리지만 2023년에 경험한 아주 느린 속도의 수출 회복세는 2024년까지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간 전체의 총 수출 증가율은 2023년과 2024년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출 증가세도 주로 뒤늦게 회복되는 반도체 업종에 의해서 주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경험했던 2016년을 전후한 과거 시기 우리 반도체 업황이 아주 좋았을 때 슈퍼 사이클이었다고 불렀던 시기를 돌이켜 보면 그때 우리 경제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3%를 넘어갔는데요. 사실은 소비는 부진했고 체감 경기는 그다지 좋지 못했죠. 단지 반도체 기업들이 소지하고 있는 수원을 비롯한 일부 지역 반도체 업종과 관련성을 맺고 있는 전후방 연관 효과가 있는 일부 업종에서 그 수혜를 집중적으로 누렸을 뿐이지 네. 사실은 체감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비라든가 투자의 섹터는 부진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내년 2024년을 슈퍼사이클이 될지는 불확실하니까. 하지만 아주 느린 정도의 수출 회복이 반도체에 의해서 주로 주도된다라고 한다면 경제 성장률 1.8%가 가르쳐주는 수치와 달리 경제 주체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내가 파는 물건, 내가 받는 임금이 보여주는 체감 경기는 그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소비는 보니까 우리도 이제 가계 저축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은 거의 뭐 소진됐다는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뭐 워낙에 이제 가계 대출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올라서 떨어지지 않은 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 같은 거 실질적인 가처분서도 이렇게 늘지 않고 있는 것도 아마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소비가 일시적으로 좋아졌던 거 그 부분에 대한 반대 방향의 어떤 전망들을 하고 계시면 근데 또 변수가 있는 게 이게 사실 우리 경기 중에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실물 경기에. 근데 이쪽에 PF 부실 오늘도 보니까 뭐 저 태영건설 워크아웃되고 뭐 또 계열사 매각하고 이게 사실 다 딜레버리징 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뇌관으로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요. 우선 하나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말씀 듣다 보니까 가계 저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과 한국의 가계 저축이 다르고 흔히들 생각하시는 미국의 가계 저축 상황도 제가 조금 정확하게 전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는데 미국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요구불 예금 언제든지 뺏어 쓸 수 있는 현금과 같은 형태의 예금의 잔액 밸런스를 보면 코로나 이전에 그 수치가 1조 달러에서 출렁출렁거리면서 갑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기간에 그게 5조 달러까지 거의 5배 가까이 급증을 합니다. 네. 이유는 정부가 그냥 돈을 줬기 때문이죠. 그렇죠. 코로나 기간에 버티라고. 네. 자녀가 많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게는 1,000만 원 넘는 돈을 우리 돈 1,000만 원 넘는 돈을 받았고요. 저축이 늘어났던 건 데이터로 확인이 되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그렇게 늘어났던 초과 저축이 어느 만큼 언제쯤 소진될까에 따라서 전망 기관들별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시기와 강도에 대해서 뷰가 엇갈렸습니다. 예. 근데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요. 방금 말씀드린 현금과 요구불 예금 미국 가계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의 잔액이 별로 줄고 있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정점보다는 내려왔는데 네. 초과 저축이 다 소진되었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직도 높은 잔액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론은 뭐냐면 최근 미국 가계를 보면은 소득 증가세는 상당히 위축되었거든요. 근데 소비는 코로나 이전의 트렌드와 맞먹을 정도로 소비를 줄이지 않고 견조한 소비를 계속하고 있어요. 예. 그럼 여기서 생기는 갭은 결국은 저축으로 쓰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럼 저축이 빨리 줄여야 되는데 왜 저러지? 저희 추측은 그냥 늘어났던 저축을 까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죠. 주식에 투자를 했을 거고 집을 샀을 거고 근데 지난 몇 년 미국 주식시장이 좋았습니다. 미국 주택 가격이 크게 빠졌던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생겼던 자산 소득이 지금 현금의 형태로 옮겨오거나 또는 자산 소득이 많이 늘어났었던 것이 웰스 이펙트를 통해서 가계의 소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생각보다 미국 가계가 보유한 저축 현금이 줄고 있지 않다.
그게 2023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봤었던 미국의 가계의 소비 호조세 지속의 중요한 원인이고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경제가 설령 소비가 둔화돼서 어려워지더라도 마일드하고 짧고 어쩌면 체감을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네. 한국은 이와 사뭇 다른데 우선 한국 가계의 저축은 코로나를 거치면서도 크게 늘지 않았다. 이유는 정부가 안 줬죠. 많이. 미국처럼 이렇게 많이는 안 돈을 준 줬어요. 게 아니고 조금 줬고 예. 수백조 원의 돈이 풀렸다라고 하는데 그냥 지급한 돈이 아니라 대출의 형태로 나갔다. 그래서 한국의 가계나 자영업자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현금과 자산이 늘어난 게 아니라 부채가 급증했다. 예. 이런 중요한 차이점이 있고 이것이 이미 2023년에 저희가 경험한 양국가 간의 경제 상황의 차이. 왜냐하면 한국 경제가 2023년에 유독 부진했거든요. 미국은 소비 호조세 때문에 중국은 리오프닝 때문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23년 초에 제가 출연해서 1.4% 경제 성장률 전망을 말씀을 드렸더니 네. 정영진 씨께서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어느 만큼 안 좋은 거냐. 그래서 제가 딱 이해하시기 쉽게 저성장의 대표적인 국가인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2023년에 한국보다 높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랬죠. 그렇게 네. 됐어요. 네. 근데 일본의 2023년 경제 성장률이 1.9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이 높은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한국 경제가 2023년에 유독 부진했었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요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주셨던 본 질문으로 가서 네. PF. 저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제가 2023년 봄에 미국 은행들이 망하고 나서 4월에 나와서 출연했었을 때 제가 정보 회의에 가면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끝난 겁니까? 왜냐하면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뱅크 망하고 뉴욕의 시그니처 뱅크 망하고 유럽에서 크레딧 스위스 망하고 나서 좀 잠잠했거든요. 4월 정도 되면. 그래서 많이 받는 질문이 이제 끝난 겁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앞으로의 상황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될 걸로 봅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금융 리스크의 핵심은 부동산이죠. 거기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있죠. 근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결국은 부채죠. 그래서 2023년 초 방송 출연해서 제가 이 부채 리스크를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동영상의 제목으로 그때 뽑아 주셨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부채 리스크가 해소가 됐느냐.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서 이 이슈가 불거진 건 이미 1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그렇죠. 2022년 가을에 레고랜드 같은 레고랜드 흥국생명 사태를 거치면서 이미 시장의 신뢰는 훼손이 된 거예요. 지방정부가 암묵적인 보증을 해준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당연히 갚아줄 줄 알았는데 아닌가? 암묵적으로 만기가 연장될 줄 알았는데 기업의 유동성 상황이 어려워지면 계약서에 써져 있다라는 이유로 업계의 관행을 무시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그때 이미 위험해 보인다라고 하는 증권사와 건설사들의 리스트가 시장에서 회자가 됐었죠. 그때 이미 시장의 신뢰는 훼손이 된 겁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들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별일이 굉장히 오랫동안 없었죠. 없었죠. 이유는 2022년 가을 사태가 피크였을 때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유동성이 공급이 돼서 그 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2023년에 들어와서는 금융기관들이 돈을 건설사에 넣어줬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넣는 방식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고금리에 담보도 많이 요구하고 저렇게 해도 되나 위험하진 않나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돈들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어렵다 하는데 연체율도 그렇게 안 높아지는 것 같고 우리가 이름을 알 법한 건설사 중에 망한 데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상황이 호전되었느냐.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었던 고금리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이제 인하 기조로 완전히 돌아섰느냐. 아닌 거죠.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었느냐. 상반기에 조금 반짝하는 것 같다가 도리어 하반기 들어서 주춤하는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안 터지고 그러면은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잘 보시면 뒷북을 친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는 신용평가사들. 네.
저희가 아주 뚜렷이 기억하고 있죠.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얼마나 뒷북을 치는지. IMF 때 우리나라 금융위 때도 그랬고. 예, 외환위기 생겨서 막 이제 IMF에서 돈 빌리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때서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낮춥니다 이랬던 데들이죠. 항상 그런 비판을 받는 신용평가사들이 이미 2023년 초부터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신용등급을 낮추고 있습니다. 네. 낮추어 왔습니다. 이미 많이 낮아졌어요. 그런데도 별로 괜찮아 보인다. 근데 그건 앞 방송에서 제가 마지막에 뉴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뉴스를 꼼꼼하게 보시면요. 2023년 12월에 우리가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지방을 중심으로 8개의 중소형 건설사가 부도 처리가 됐거든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짐이 계속 꿈틀꿈틀 아래에서는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드러나지 않게 감독 당국이 하고 있었는데 뭐 의견들이 많았죠. 뭐 중요한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할 거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표면화가 됐습니다. 뭐 이미 뉴스에 나왔으니까 태영이 워크아웃에 들어갈지 모른다. 태영건설. 예, 태영건설이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듣게 되죠. 그럼 이건 뭐냐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나? 숨이 턱에 찼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맞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2023년 초와 봄에 네. 어떤 일이 갑자기 생겨도 이상하지 않다. 네.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가고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면 정책 당국이 정책적으로 인위적으로 금융기관들을 통해서 금융 지원을 해줄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네. 도리어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저는 그게 어쩌면 이제 멀지 않다. 그리고 그러한 조짐들이 만약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뉴스를 더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말씀의 맥락으로는 어떤 형태로든지 태영건설 같은 경우가 그 올해를 넘어서 내년 1, 2분기까지는 그냥 묻혀 가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 견디고 불거져 나왔는데 꽤 크단 말이에요. 네. PF 부실이. 네. 그래서 뭐 뉴스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핵심 계열사를 매각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는다 이런. 그래서 뭐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아랫단에 있는 건설사들 이런 데들은 그런 뒷배가 없으면은 어떡하겠냐 이제 그런 걱정들. 근데 아까 반도체 얘기를 하다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틀었는데 반도체가 확 좋아질 수는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것도 기저 효과가 있으니까. 제가 우선 그쪽 전문가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저는 매크로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가 많이 팔리려면 반도체가 들어가는 제품들이 많이 팔려야죠. 그렇죠. 뭐 대표적인 게 가전제품, 컴퓨터, 네. 스마트폰. 요즘 뭐 이런 자동차에도 것이죠. 많이 들어가긴 예. 한다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내구재죠. 한 번 사서 오래 쓰는. 네. 근데 그런 것들의 소비는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2024년 하반기를 중심으로 마일드하지만 짧지만 어쨌든 어려운 상황이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과거 몇 년 전에 저희가 경험했던 슈퍼사이클과 비슷한 반도체 경기에 대대적이고 아주 큰 폭의 개선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매크로 상황과 좀 맞지가 않는 거죠. 단지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경기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시대가 바뀌거나 기술의 진보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데이터 센터라던가 또는 인공지능 AI라던가 네. 이런 쪽과 관련된 거대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수요가 생겨난다라고 한다면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전망은 저의 능력을 넘어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반도체 전문가 또 연초에 모셔서 저희가 이렇게 보완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도 정책금리를 적어도 미국보다 먼저 내리기는 어려울 거고 100번 양보하더라도 미국이 강하게 다음 FOMC다 이렇게 시장에 언지를 주기 전까지는 먼저 내리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한국은행이 물가에 대한 우려를 놓지 못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물가보다도 더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건 가계부채입니다. 그 위기감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느끼고 네. 있어요. 이것을 이대로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예. 금리를 먼저 낮춘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그냥 물가가 안정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진다는 게 확인이 되어야 될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 연준이 앞서서 한두 번 정도는 금리를 낮추고 미국이 확실히 금리 인하 추세에 접어들었구나. 앞으로 많이 낮추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금리를 낮추더라도 2%포인트까지 확대된 한미 정책금리 역전폭이 더 확대되지는 않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야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 나설 거라고 일단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미국에 대한 전망이 뭐 빨라야 내년 상반기 말 뭐 이 정도 보셨고 폭도 많아야 3번 베이비 스텝 기준으로 그렇게 네. 보셨으니까 사실 한국은행의 어떤 통화정책의 급 전환으로 인한 경기 부양도 일단은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어떤 방향에서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는 노력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재정도 사실은 지금 뭐 1.8이 됐든 2.3이 됐든 더 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진다. 통화정책도 그렇다. 그럼 결국 민간 부분 또 대외 변수 부분 이런 부분에서 뭔가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수출은 사실은 저희 마음대로 되지 않죠. 세계 경제 성장률, 미국의 경기 이런 네. 쪽에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기는 어렵고 국내 내수와 관련을 해서는 앞서 가계부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느리지만 저는 이미 부채 조절에 들어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코로나 기간에 수백조 원에 달하는 돈이 대출로 풀렸는데 연체율이 그동안에 급등하지 않았던 것은 돈을 갚으라고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예. 6개월 단위로 돈을 안 갚아도 이자를 못 내도 괜찮아라고 하는 코로나 금융지원책을 계속 연장을 해줘 왔죠. 근데 그것이 2023년 9월로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착륙 시나리오라고 해서 계획이라고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이제 이자는 내라. 2023년 9월 이후부터. 그렇죠. 그리고 2024년 9월 이후부터는 원금도 내라. 그리고 2025년 9월부터는 만기 연장은 이제 안 돼. 이렇게 3개년에 나눠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가계가 직면하게 되는 부채 원리금의 상환 부담은 저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걸로 봅니다. 한국 경제가 왜 확 좋아지지 않는가? 왜 체감 경기 내수 소비가 확 살아나지 못하는가? 급증했던 부채가 가계와 자영업자 기업의 대차대조의 빚으로 그대로 남았는데 아직 지금까지는 제대로 갚으라고 안 했었는데 이제는 이자 내라 원금 나눠 갚아라 만기 연장 못 해준다라고 이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은데요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23년 가을 이후로 이자를 내라고 했는데 그 낸 이자를 또 되돌려주고 있거든요. 은행들의 상생금융 캐시백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아직 체감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코로나 금융지원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름 이제 너무 생경하죠. 너무 멀게 느껴지죠. 그러니까요. 언제까지 코로나입니까? 2024년은 말씀 주셨습니다만 경제성장률 높아질 겁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2%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지원이 필요해? 좋아졌는데 충분한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생길 겁니다. 그러면 어떤 명분으로 또다시 이자 안 내도 됩니다. 만기 연장해 드릴게요. 원금은 안 내셔도 됩니다. 이제는 점점 명분이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 부담이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많이 받으면 우리 경제가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가계부채가 항상 언급이 되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가계부채의 양상은 과거와는 전혀 다를 거다. 과거에는 갑자기 돈을 못 갚는 가계가 많이 늘어나고 채 대출 원금 상환이 제대로 안 되니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되고 부실화된 금융기관들이 펑하고 터지면서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워지고 정부가 거기에 자금 지원을 해주고 이런 형태가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의 부채 리스크였다고 한다면 그렇죠. 앞으로의 부채 리스크는 펑하고 터지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금융기관들의 자본 건전성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수십조 원에 달하는 이익을 내고 있고 웬만한 상황에서는 시나리오 테스트를 해봐도 금융기관들이 다 버틸 걸로 나오거든요. 반면에 가계나 자영업자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상황 때문에 2023년, 2024년, 2025년에 가면서 지속적으로 안 내던 이자, 안 내던 원금을 나눠서 이제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 우리 경제 성장률이 확 안 높아지네. 무언가 우리 경제의 어깨를 지그시 누르고 있는 것 같네. 이게 뭐지? 일본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게
우리 경제가 직면한 진짜 가계부채 리스크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정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상황은 뭐냐면 가계부채 리스크가 다른 형태로 발현이 될 겁니다. 어떤 형태요? 그러니까 가령 전에는 연체율이 높아지고 금융기관이 부실화되고 뭐 부도율이 높아지고 이런 형태였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금융기관 괜찮다고 하고 뭐 연체율 뭐 부실화된 채권은 팔아버려서 부실자산 정리하면 되니까. 근데 이상하게 뉴스의 경제면이 아니라 사회면에서 뭐 자살, 이혼, 네. 아이를 버리고 뭐 이런 뉴스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게 가계부채 리스크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숙자 늘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뉴스가 사회면에서 나올 수도 있고 경제면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건 가계부채 리스크가 아닌가요? 저는 이게 가계부채 리스크 같은데.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이런 질문들을 주세요. 아니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많습니까? 보면은 우리 가계부채 구조 좋다고 하는데 총량으로 보면 좋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빚도 자산이 있고 소득이 많고 담보가 있고 신용등급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빌리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몇 억씩 빌리시죠. 그러니까 전체 가계부채 총량의 60-70%를 고소득층이 가지는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분들을 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구조는 좋아요. 지속적으로 구조도 개선해 왔잖아요.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을 줄이고 고정료 대출의 비중을 어쨌든 정책적으로 높여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소득 많고 담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고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이 줄고 고정리부 대출의 비중이 높아져서 우리 가계부채 구조는 개선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전체 가계부채의 30% 정도를 가지고 있지만 숫자는 훨씬 많은 분들이 있고 그분들은 몇 천만 원이 아니라 몇 백만 원 때문에라도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숫자가 많고 고소득층이라고 해서 하루에 5끼 식사하시는 거 아니고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하루에 한두 끼만 드시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 시장이나 자영업자분들이 체감하시는 체감 경기는 숫자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직면하게 되는 가계부채 리스크가 훨씬 더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저는 이게 앞으로 우리 경제가 직면할 진짜 가계부채 리스크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금융시장의 뭐 지표라든지 이런 걸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국민들의 생활 또 그것이 반영되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 이런 것들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슬픈 뉴스가 많아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시네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간절하게 바랍니다. 중국이 좀 역할을 해주면 좋을 텐데 근데 중국이 역할을 해주기보다는 니네 그냥 가만히만 있어줘. 어쩌면 이런 심리가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도 우리 PF 얘기를 하지만 우리 PF는 거기다 대면 뭐 코끼리 비스켓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중국이 구조적인 저성장 혹은 자꾸 고양되는 중국 내부의 어떤 안 좋은 에너지가 고양되고 있는 거 뭐 청년 실업률 조사를 안 해버리잖아요. 정치 시스템까지 뭐 나갈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중국이 저런 상황이 계속되는 게 한국에 오히려 전염시키는 무언가는 없을까? 혹은 정말 희망적으로는 중국이 그래도 뭐 정신 차려서 뭐 좀 잘하면 어떨까? 중국 변수 또 우리가 만약에 중국이 좀 네거티브한 상황으로 갔을 때 우리는 어떤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2023년 9월 출연 때 여름에 중국의 부동산 부채 불안이 불거졌을 때 그때 전망을 물어보셔서 저는 새로운 상황이라고 안 본다. 앞으로도 계속 중국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렵겠지만 이러한 부동산 부채 불안 때문에 중국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리거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떨어질 걸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 근거도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중국 공산당의 의도와 판단 하에서 한마디로 주택 가격이 너무 오르면 안 되겠다. 집을 사는 부담 때문에 중국 가게가 소비를 줄이거나 중국 가게가 부담을 느끼는 상황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맞지 않다. 더군다나 중국의 가장 큰 경제 리스크로 지목되는 부채 증가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부채나 가계 부채가 아니라 기업 부채 증가가 주도를 했고 특히 방만한 민영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투자와 관련된 부동산 섹터의 부채 증가세가 이 부채 증가세를 주도했기 때문에 매스를 들이댈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 메스는 이미 2, 3년 전부터 들이댔고 헝다 망했고 완다 망했고 그런 면에서 보면 비구이 위안이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게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 새롭다라고 보고 있지 않다. 중국의 정부의 크게 봐서 계획하에. 네. 예. 그런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스탠스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경기 여전히 어려울 거고 유동성 위기에 처하는 민영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오겠고 헝다 그랬고 완다 그랬고 비구이 위안도 그랬지만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부실화된 기업들의 부채를 정리하고 부실화된 사업장을 국영 개발 기업들이 인수하면서 착공이 아니라 완공을 활발하게 늘려가면서 집을 분양받은 인민들이 어쨌든 집에 입주하게 하는 상황은 이어질 걸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의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걸로 보지 않는 이유는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미국과 달리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았고 역설적으로 발달하지 않은 아주 단순한 구조의 미발달된 금융시장 구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은행들의 대출만 스트레이트하게 막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부동산 부채 불안이 금융기관들의 부실화나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될 가능성은 낮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러한 금융시장 하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사업장이나 문제가 생긴 은행들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는 국영은행들을 내세울 수밖에 없고 국영은행들의 부담이 가중되면 결국은 그것은 정부의 재정이 나서서 국영은행들에 대한 자본 확충이나 보증의 형태로 재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이미 올해 2023년에 경험을 했습니다만 중국 정부 부채의 증가세로 나타날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중국 정부는 돈 쓸 곳이 많다. 2023년 3분기에 경제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돈도 썼고 지방정부 부채도 틀어막는데 돈도 써야 되는데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문제도 틀어막아야 되니 돈 쓸 곳이 산적해 있다. 이것을 공산당이 알고 있다 보니 앞으로 중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더라도 과거처럼 인위적으로 일시적으로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재정을 동원을 한 이러한 경제 성장률을 견인하는 재정 지출 확대가 과감하게 나올 가능성은 높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러한 정책 환경 때문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거다. 2023년 5%, 2024년 4.3% 정도, 2030년에 가면은 3% 전후 수준까지도 중국 경제 성장률은 쭉 가라앉아 갈 거다. 그 가운데에서 중국 정부는 부채 부담이 늘어나면서 제대로 힘을 못 쓸 것 같다. 부동산 부채 불안은 간헐적으로 반복되겠지만 위기가 확산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보는 중국에 대한 매크로 뷰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결국은 중국의 금융 불안이 우리나라까지 전염될 가능성은 역시 높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성장률, 앞서 말씀드린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수출 환경, 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중국에 대한 주력 수출 산업들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중국의 매크로 경기 흐름과 이러한 상황은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그렇겠네요. 도전 대상이 될 겁니다. 특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대중 수출을 분석을 해보면 생각 외로 중국의 주택 경기와 밀접한 관련성이 보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경기, 주택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2013년에 석유화학 경기가 안 좋지 않았습니까? 아주 안 좋죠. 그게 중국의 주택 경기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하긴 다 내구재로 거기 들어가니까. 그렇죠. 네. 특히 중국은 집을 완공할 때 내구 안에 내장이 완공된 형태로 집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주고 인테리어를 알아서 하라고 다 그러죠. 개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네. 형태이기 때문에 집이 제대로 완공되고 그와 관련돼서 인테리어 수요가 생기는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보다 맞아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자, 이제 뭐 한 2시간여에 걸쳐서 글로벌 경제 또 한국 경제에 대한 2024년의 조망을 쭉 해 오셨는데 저는 이제 들으면서 뭐랄까 사실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조영우 박사님이 사실 오래 하셨잖아요. 예, 뭐 공중파니 이런 데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날이 서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뭐 긍정 부정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뭔가 그래도 책임감 있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려는 그런 의지가 보여요. 그래서 그게 다 사실은 어쩌면 연구에 대한 어떤 축적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또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이 거기에서 묻어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한국 경제를 전망하시면서 마지막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격려나 조언을 한번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민간경제연구소 흔히 이야기하는 재벌 산하에 있다고 해서 항상 경제를 비관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2021년에 코로나 두 번째 해에 다른 쪽에서 그 전에 많이 틀려서 다들 보수적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을 3% 정도로 얘기하셨을 때 저희가 가장 먼저 한국 경제 성장률이 2021년에 4%까지 반등할 거다라고 전망했었고 그 해에 실제로 4.1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뭐 어떤 정책 당국으로부터의 수혜라던가 또는 앓는 소리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비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전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건 과거 자료나 데이터를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숫자를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자세하게 본 솔직한 뷰를 말씀드리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낙관적인 뷰나 좀 많이 좋아지는 상황을 말씀드리지 못할 때에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많이 틀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많이 틀려서 이런 자리에 나오는 게 못 나오시겠네. 머쓱할 정도의 상황이 되기를.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 정확히 맞추셔서 좋은 전망을 정확히 맞추셔서 더 그 명성이 높아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 경제도 좋아지고 조영우 박사님의 전망도 거기에 수반해서 맞아지는 그런 미래를 조만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이 연말 연시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어쨌든 정말 냉정하지만 그래도 따뜻한 경제 이야기 또 뷰를 보여주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024년도에도 좋은 연구 또 성과 내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대화는 여기서 이렇게 마감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이제 대망의 2024년 걱정도 있고 또 희망도 있습니다만은 2023년보다는 훨씬 더 잘 풀려나가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순서는 이렇게 마감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새해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훨씬 더 유익하고 좋은 컨텐츠 만들면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